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268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언제나처럼 SBS 문화예술 전문기자 김수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네, 어제 많이 흥분하셨더라고요. 저 진짜 8시 뉴스에 100만 년 만에 출연했습니다. 네, 출연도 하시고. 제가 문화부 기자로서 8시 뉴스에 라이브로 출연한 거는 처음이에요. 정말요? 네. 아. 출연할 일이 없잖아요.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정말. 사실 무슨 사회부나 정치부에 큰 사건이 있을 때나 네네. 기자가 출연해서 그쵸. 얘기하고 하는데 맞아. 뭐, 라이브로 출연. 그러니까 중계차를 타본 적은 있는데 네. 그것도 뭐 거의 10년 전 와. 그렇고요. 저는 이제 제가 뉴스에 얼굴을 이렇게 내밀 일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뭐 정말, 네, 부활할 역사적인 준비를 해야 날이었어요. 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어제 갑자기 하게 돼서 네, 정말 그래도 아유. 기쁜 마음으로. 네. 네. 사실 좀 긴장해가지고 네. 첫 출연이니까 제가 다른 뉴스에서는 생방송 출연을 해봤는데 네네. 8시 뉴스는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신지는 몰랐어요. 네, 초짜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튼 너무 소문이 네. 길었습니다. 네. 2025년 6월 9일 네. 빰빠바밤. 빰빠바밤. 네. 네,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한국의 창작 뮤지컬이 새 역사를 썼습니다. 어쩌면 해피엔딩, 이 작품이 무려 10개 부문 후보에 올라서 6개 부문을 석권했는데요. 도대체 어떤 뮤지컬인가? 오늘 커튼콜에서 더 뮤지컬 편집장을 지내셨던 박병성 뮤지컬 평론가를 모시고 이렇게 토니상을 탈 정도로 성장한 창작 뮤지컬 집중 탐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가 너무 길었습니다. 앞에 서론이가. 앞에 너무 소문이 길었어요. 흥분해서. 먼저 카메라 보시고 직접 여기 카메라 보시고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연 칼럼니스트 박병성입니다. 저는 월간 더 뮤지컬이라는 곳에서 편집장을 오래 했고요. 지금은 공연 관련된 여러 가지 강의 및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네. 이렇게 또 바로 나와주셔서 네. 이렇게 발빠르게 저희가 얘기를 제가 할 수 어제 있게. 보자마자 연락드렸습니다. 어떠셨어요? 사실 그 노미네이트 될 때부터 네네.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탈 줄을 어느 정도 탈 거라고 많이 예상들을 했었고,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게 너무나 큰 일이어서 일본의 방송에서도 사실 저 인터뷰를 따놨었거든요. 미리 오. 줌으로 따놨었어요. 네네. 그 정도로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그 토니상이라는 게 그 그죠. 공연하는 사람들은 그 꿈의 꿈이죠. 무대거든요. 네. 그냥. 거기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대단한 맞아요. 일인데 거기서 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와. 네. 너무 정말 꿈 같은 일이 실현된 네. 일이었죠. 일본 방송 인터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도 어떻게 이제 한국에서 이런 작품들이 개발할 수 있었냐. 그래서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어. 일본에서. 그 얘기도 조금 이따가 예. 하려고 하는데 와, 일본에서까지 그렇게 관심이 네. 많군요. 예상을 좀 하셨구나. 이렇게 빨리 토니상을 받을지는 몰랐는데 네. 네네. 노미네이트 되고 그 이후에 반응들 보고 그러면서 그쵸. 이번에 적어도 저는 몇 개는 받겠다. 받겠다. 저도 그거는 생각하셨어요. 확신했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네.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제 뉴스 12시 뉴스 하는데 4개 부문 상 네, 탔다고 네. 그랬는데 또 하는 중에 또, 계속 또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고 네. 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게 속보가 계속 들어오는 줄 모르고 뭐 4개 부분 그래서 4개로 끝났구나라고 네, 저도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계속 늘어나는 맞아요. 거예요. 예. 아니 그래서 이제 오늘 하신다 그래서 박천유 작가님이 작년 딱 요맘때에 나오셨더라고요. 딱 요맘때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분을 다른 일이잖아. 이제 이거 같이 진행했었어요. 진행을 네. 못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막 보니까 네. 그때 말씀하시기를 맞아요. 오늘 이제 브로드웨이 올린다는 소식을 전할 거다. 맞아요. 그리고 네. 올가을에 올릴 거다. 네. 그래서 다들 브로드웨이 간다고 막 축하했는데 근데 세상에 얼마 안 된 거잖아요. 한 11월인가 가을에 올린다고 네, 했었는데 11월에 올라갔네요. 11월? 2018년. 네. 그렇구나. 예. 세상에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그러게요. 와 사실 이게 더 빨라질 수도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올라가는 게 좀 늦어졌어요. 그렇구나. 네.
이게 그러니까 상을 받은 게 작품상, 연출상, 각본상, 음악상, 무대 디자인상, 나무주연상. 예. 주요 부문은 그냥 휩쓸었습니다. 가장 핵심이 이제 작품상과 네. 작곡상 네. 그리고 극본상인데 네네. 그걸 다 휩쓸었으니까 아. 올해는 올해 토니상은 어쩌면 해피엔딩이 주인공이었던 거죠. 주인공이죠. 네. 네. 토니상 어떤 상인가요? 토니상은 네네. 이제 브로드웨이에 올라가는 연극과 뮤지컬을 대상으로 하는 상이고요. 페리, 앙투아네트 페리? 뭐 네. 어쩌고 그런 근데 이름인데 그분을 길어서 만든 상이고 예, 그분의 애칭이 토니였다. 아. 그래서 토니상이라고. 네. 예. 그렇게 시작했고 뭐 가장 권위 있고 정통한 상이고요. 그런 권위를 갖기 위해서 선발하기 위해서 후보자를 선정하는 후보위원회도 거의 25명 정도가 있고 나중에는 선정된 후보자들을 투표하는 투표인단이 거의 한 800명, 900명에 가까울 오. 정도로 공연계 브로드웨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다수가 선정한 곳이 선택되는 그런 상입니다. 네. 토니상이 브로드웨이에 올라가는 작품상인데 브로드웨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브로드웨이는 브로드웨이 극장. 뉴욕 맨하탄에 있는 40개, 500석 이상 네네. 되는 40개 극장에서 올리는 작품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딱 그 브로드웨이 네네. 리그에 속해 있는 맞아요. 극장들에서 브로드웨이 네. 리그하고 그 아메리칸 티어터 윙하고 예. 같이 시상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연극 협회 같은 데 하고 이 브로드웨이 이 리그 이 극장들. 예. 그러니까 엄청 권위가 있는 상인 거죠. 예. 네. 이 저희 어쩌면 해피엔딩이 요 이전에도 뭐 드라마 데스크 어워드라든지 무슨 맞아요. 비평가 무슨 협회 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계속 받았어요? 많이 받아왔어요. 네. 이 그러니까 이전에도. 올해. 시상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토니상이 가장 이제 좀 상업적이고 큰 큰 상이고. 상이고 예. 그 전에 뭐 드라마 데스크라든가 아. 오프 브로드웨이까지 네. 포함하는 네. 거기서부터 이제 상을 받아서 아. 어느 정도 네네. 이제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예상을 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대가 크기는 했는데 네. 와 그래도 이렇게까지. 정말, 네. 그러면 참. 받은 상들을 조금 어떤 특징이 있는 건지 좀 뭐 작품상은 뭐 당연히 작품상은 뭐 그렇죠. 그 신작 네. 중에서 그에 네, 올라가는 네. 신작 중에서 가장 좋은 작품을 받게 되는 네. 그죠. 작품상이고요. 네, 네. 음. 아까 그니까 음악상이 보통 작사 작곡을 같이 네네네. 평가하는. 네. 그러니까 그 브로드웨이에 40개에 있는 극장에서 뮤지컬이 올라가는데 아시겠지만 뭐 라이온킹 하고 있고 네네. 계속 오픈런으로 하는 그죠. 극장들 네. 공연들 있잖아요. 네. 그런 작품들은 사실 대상이 되지 않고 예. 신작. 6월이 기준이거든요. 아. 이 토니상 기준으로 작년 6월 이후부터 토니상 시상식 이후부터 네. 지금 시상 전까지가 올렸던 신작들을 대상으로 작품상을 후보가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작곡상이나 극본상도 이 신작 대상으로 네. 후보가 되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원래 초연됐던 창작 뮤지컬이 이렇게 브로드웨이에 가서 토니상을 받은 건 처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영미권 아닌 곳에서 네. 네, 없을 것 같죠.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오면서 뭐가 있을까? 우모자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 만들어졌는데 네, 네. 웨스트엔드를 갔었거든요. 네. 근데 올리비에 쳐봤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네.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 네.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와. 그러니까. 비엔나 뮤지컬들 뭐 우리 엘리자벳이나 네네, 모차르트나 전 세계에 막 오스트리아, 나가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작품들도 브로드웨이 가서는 힘을 못 토니상을, 쓰거든요. 네. 아. 이건 정말 엄청난 그렇죠. 네. 날이면 날마다 아 진짜 네. 저는 진짜 이게 진짜인가 그랬어요. 네. 진짜를 계속 하네요. 정말 네. 근데 예전에도 한국과 관련된 작품들이 뭔가 네. 토니상에 좀 인연이 있기는 했잖아요. 음. 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은 아니었죠. 예전에 네네. 받았던 경우는 뭐 한국계 창작진이 아, 뭐 상을 네네네네. 받는다든지 뭐 그쵸, 이런 그쵸, 식의 그쵸. 예. 뭐 아니면 한국인이 제작자였다든지 그렇죠. 예. 신춘수 대표님 같은 경우에 네. 끊임없이 끊임없이 브로드웨이. 하셨죠. 네네. 브로드웨이 문을 두드렸고 네. 결국 그 위대한 개츠비로 작년에 예, 굉장히
좋은 그 흥행 성과를 맞아요. 올렸거든요. 네, 네. 그 작품이 이제 의상상을 토니상에서 아, 의상상을 받았죠. 받았죠.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제작자 리드 프로듀서가 한국인이었다 네. 이런 거죠. 그리고 뭐 투자자로서 받은 경우도 CJ 있죠. A&M CJ에서. 같은 경우가 물랑루즈에 물랑루즈하고 투자를 해서 아. 예. 예전에 킹키부츠도 네, 아마 킹키부츠도 투자를 했던 했었어요. 걸로.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조금 인연이 있긴 했는데 네. 근데 이런 그렇게 받는 경우는 거는 없었죠, 사실 투자자로 뭐. 받는 건 이렇게 무리로 이렇게 여러 명 받는 그죠. n분의 2 이렇게 예. 네. 네, 그런 식으로 받는 거라 그쵸. 지금의 경우랑은 굉장히 다르죠. 완전 다른 거죠. 그럼 이게 어쩌면 해피엔딩이 어떤 게 그렇게 브로드웨이에서 그 국내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랬죠. 2016년에 네, 2016년에 초연을 하고 계속 그 4년 5년까지 그쵸. 공연을 했었던 작품인데 브로드웨이 시장에서 가면 이 작품이 이제 개발되는 단계에서 우람문화재단이 깊이 관여를 맞아요. 했거든요. 네. 우람문화재단에서 휴와 윌에게 네. 같이 이제 작품 개발을 의뢰해서 네. 개발하는데 그러니까 휴와 윌 예, 예. 설명을 지금 처음 봐요. 콤비. 네, 박천유와 윌 에런 네. 네. 박천유 작가와 이제 작곡가인 윌 예. 에런슨. 이번에 네. 음악상도 두 분이 같이 네, 받으시고 네, 극본상도 두 분이 극본상도 같이 같이 받으시고 받으시고. 예. 네. 그래서 작품을 개발하는데 한국에서 초연을 올리기 전에 브로드웨이에서 영어로 그 워크숍과 리딩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걸 보고 그게 리차드 로저스상을 받기도 했고요. 그 그러면서 당시에. 네, 브로드웨이 투자자가 붙으면서 그쪽 투트랙으로 네. 개발이 됐던 거죠. 아. 그러면 초반부터 그렇게 브로드웨이 갈 걸 생각하고 만들어- 그 창작진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윌 에런슨이나 그 박천유 작가가 뉴욕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도 네. 하고 네. 한국에서 그 전에 여러 작품들을 했지만 예, 예. 뮤지컬 양쪽을 다 네. 넘나들면서 활동했던 사람이라 네. 근데 그 지원들을 다 우람문화재단을 그쵸. 해줬던 아. 거예요. 네.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 리딩 그것도. 예. 오. 맞아요. 우람문화재단이 그런 처음 이제 작품 개발하고 할 때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한 맞아요. 거죠. 네. 그게 뭐 지금 너무 지원 쪽으로 가서 그런데 그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네. 우리나라의 지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콘진원에서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거나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뭐 창작산실. 창작산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작품들이 많이 개발되기도 하는데 그런 그런 시스템의 좀 한계라면 단년도의 지원, 그 네. 단년도 아, 시스템이라는 네. 거. 네. 그냥 그리고 1년 한 번 하고. 하고 네. 이제 보통 지원이 계속되지는 않고. 그리고 시스템이 고정화되어서 뭐 멘토제면 멘토 어떤 작품 거기에 선발된 모든 작품들은 다 멘토제로 운영된다거나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우람문화재단은 작품마다 작품에 맞게 이제 개발 지원을 하는 거예요. 맞춤형 개발 지원을 예. 하니까 좋은 성과들이 많았죠. 뭐 네. 레드북이라든가 그죠. 아. 네, 맞아요. 오. 근데 어쨌든 2016년에 우리나라에선 시작됐지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브로드웨이에 더 브로드웨이에서도 일찍 이제 더 빨리 올렸겠네요. 올라갈 수 트라이아웃이 있죠. 좀 더 빨라졌고 그쵸. 뭐 2000년도에 아마 트라이아웃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좀 더 빨라지면 아마 브로드웨이도 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었을 그랬겠네요. 것 같아요. 예. 네. 또 뭐 노래를 하나 듣고 그럴까요? 넘어갈까요? 네, 어쩌면 해피엔딩 사실 보신 분들 많지만 네. 그래도 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네.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가 소개를 해주시면. 네. 그 헬퍼봇의 사랑 이야기인데 네. 서울의 이제 근미래에 네. 이제 더 이상 사용이 수명을 다해서 폐기하고 있는 헬퍼봇들 네. 인간을 도와주는 네네네. 역할을 하는 네, 로봇. 근데 네. 버전이 조금 다른데 네. 더 구형인 올리버와 그것보다는 조금 신형이지만 이제는 폐기를 기다리고 있는 클리어가 같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꿈을 찾아서 가는. 근데 자신들이 폐기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네. 서로 이제 좋은 감정을 느끼지만 거기서 이제 좀 안타까운 결국은 원래대로 우리가 만나기 이전으로 그 리셋을 하자. 또 로봇 안드로이드 로봇이니까 그게 또 가능한 것인데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네. 노래를 먼저 하나 들어볼까요? 네. 제일 유명한 노래가 아마도 이 사랑이란 네. 이라는 노래인데 예. 아마 뮤지컬을 안 보신 분들이라도 이 노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하실 수도 있을 것 네네. 같아요. 네. 그러면 어쩌면 해피엔딩의 사랑이란 듣겠습니다. 네. 사랑이란 멈추려 해봐도
바보같이 한 사람만 내내 떠올리게 되는 것 사랑이란 그리움과 같은 말 네가 날 볼 때 너의 그 눈빛과 네가 웃을 때 너의 그 미소와 네가 먼 곳을 볼 때 너의 그 옆모습과 나는 모르는 너의 단어들과 나보다 많은 너의 깊은 생각들 사랑이란 봄날의 꽃처럼 아주 잠시 피었다가 금세 흩어지고 마는 것 사랑이란 슬픔과 네, 사랑이란 네, 그 정욱진, 홍지희 배우가 불렀습니다. 네. 이제 남자 로봇, 여자 네. 로봇이 예. 뭔가 저게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차리고 네네. 느끼는 순간 네. 노래인 것 같아요. 음. 네, 그렇죠. 그 브로드웨이 이번에 상 받은 남자 저기 주인공 배우가 네, 뭐 인터뷰한 거 보니까 네, 이 이야기가 우리 저기 서랍 속에 있는 아이폰 우리 못 쓰는 아이폰들만 아, 넣어놨잖아요. 맞아. 그 아이폰들 이야기라고. 그런데 맞아. 갑자기 그 서랍에 내 아이폰 옛날 거가 생각나면서 좀 짠하면서 정말 그런 저도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었던 네. 것 같아요. 버리진 못하고 네, 예, 네. 폐기해서 로봇이지만 사실은 뭐 그냥 사람들 얘기죠. 맞아요. 사실은. 네. 네. 그리고 이번에 뭐 그 브로드웨이에서도 서울이나 제주 이런 거 다 그대로 살렸다면서요. 맞아요. 네. 네. 그 장소를 보통 이제 바꾸기도 하거든요. 예, 그 예. 로컬라이징해서 그 거기에 맞게 바꾸기도 하는데 브로드웨이 버전에서 전혀 바꾸지 않았고 네. 뭐 배경 그대로 예, 살리고 한글을 사용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야기도 얼개는 그냥 거의 네. 똑같이 갖고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제 작가가 인터뷰한 걸 보니까 되게 이국적인 취향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 그래서 좋은 효과를 오히려 더 발휘했다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낯선 작품이거든요. 그렇죠. 브로드웨이 작품들 보면 뭐 굉장히 뭐 기존 IP가 있는 작품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잘 알려진 네. 영화라든가 소설이라든지 소설이나 네, 네. 아니면 뭐 가수나 뭐 네. 그 음악을 네. 갖다 쓰거나 아니면 역사거나 그런데 이 어쩌면 해피엔딩은 그냥 오리지널. 네 오리지널 이야기고 SF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의 공연들하고는 좀 확실히 차별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초반에 좀 어려웠다고. 관객이 붙지 네. 않았던 네. 것도 같은데 네. 오히려 이제 새로운 젊은 층 관객들이 음. 이런 브로드웨이에서 좀 보기 힘든 새로운 이야기를 보면서 네. 굉장히 좀 매니아가 돼서 되게 굳건한 어떤 팬덤이 형성되고 그러니까 있어서 팬덤이 생겼다고 예. 여기서 이 극 중에서 이제 반딧불 얘기가 네. 나오는데 네. 그래서 그 팬덤의 이름도 네. 무슨 파이어플라이 네, 파이어플라이 이렇게 해가지고 반딧불이들이 네. 이제 네. 음원을 네. 네. 그리고 이게 맨 마지막에 되게 한국적인데 이것도 교묘하게 이거 어떤 내용일지 알 수 없게 분명하지 않고 되게 열린 결말처럼 네, 네.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SNS 상으로 토론을 하고 그러면서 더 이 작품에 빠져들고 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우리식인데. 굉장히 우리 한국적인 근데 이제 브로드웨이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 500석 이상의 극장에 네. 올린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게 올라간 벨라스코는 한 1000석 정도 예. 되니까 한국 공연과는 확실히 달라지긴 했죠. 네. 네. 일단 등장인물이 네. 3명에서 네. 4명으로 한 명 더 늘었고요. 네. 그리고 무대나 이런 것들도 좀 더 큰 무대를 그쵸, 채우기 위한 채우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 무대. 무대 디자인상도 받은 걸로 봐서 네. 굉장히 잘 했나 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연출도 마이클 아덴이라는 네, 마이클 아덴. 예. 이분이 보니까 2023년 토니상에서 퍼레이드 퍼레이드라는 예. 작품으로 그게 베스트 리바이벌 뮤지컬 상을 받았고 연출상을 받았고 네. 했으니까 굉장히 거기서도 이름 있는 연출가. 퍼레이드가 로버트 거고. 제임스 브라운이라고 네. 지금 저희 하고 있는
메디슨 카운티. 메디슨 카운티 네, 만들었던 사람의 네. 작품이에요. 능력 있는 연출가하고 이제 프로듀서도 제프리 리차즈라는 네. 굉장히 토니상을 많이 8번이나 받았던 받았던 프로듀서가 나서서 그리고 나무주연상 이번에 받았지만 네네. 그 올리버 역을 한 배우는 보니까 저희 딸은 알아보더라고요. 아, 글리에 그래요? 나왔던 배우가 딱 이러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영화도 많이 찍고 굉장히 굉장히 스타더라고요. 유명한 네네. 스타 데런 크리스였나요 이름이?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탄탄한 사람들이 붙어서 네. 한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원작 이걸 만든 창작진이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던 네네. 박천유 씨하고 윌 에런슨이라는 네. 거죠. 네. 근데 윌앤유 콤비가 이 이제 발표가 나고 나서 한국 관객들을 대상으로 수상 소감을 얘기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유입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의 윌 에런슨입니다. 신나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함께 한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 뿌듯해요. 저도 아주 비슷한 생각이에요. 좀 너무 흥분해서 좀 한국말로 얘기할 수 있는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너무 여러 명이 되게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고요. 그거 하나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거 말고는 따로 비결이랄 거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놀랍게도 한국 관객분들이랑 뉴욕 관객분들이 되게 비슷하세요.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되게 비슷하고 그래서 너무 뿌듯하고 감동스러워요. 네, 우리 반딧불이 덕분에 거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우리 팬들이 뉴욕에서는 팬분들이 별명을 본인들이 붙이셨어요. 그 반딧불이라고. 그래서 근데 우리 한국의 반딧불이도 한국에서는 해퍼봇들이라고 그럼 붙이셨거든요. 네, 그럼 우리 헬퍼봇한테 좀 감사한 마음 표현하고 싶어요. 해퍼봇들, 반딧불이들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 일단 이 테노레 재연을 빨리 올릴 수 있게 노력하고 싶고요. 너무 그립고 저희가 쓴 이 테노레 고스 베이커리 모두 더 잘 다듬고 영어권에서도 공연할 수 있도록 일단 노력할 거고 새로운 이야기들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요. 일단 한국에서 첫 트라이아웃을 한 게 10년 전이거든요. 이제 10주년이 되었는데 한국 관객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이 없었다면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뉴욕에서 공연을 준비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한국 관객분들에게 정말로 감사드리고 저희가 10주년 공연을 부산 아트센터 영광호에서 오픈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뵈어요. 정말 응원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윌 에런슨. 한국말 잘하시네요. 예. 진짜. 그 반딧불이 얘기도 하네요. 예, 팬들. 한국 팬분들은 헬퍼봇이라고 네. 부른다고. 네. 예. 윌앤휴 콤비는 사실 공연계에서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그렇죠. 아는 이름인데, 네. 그죠? 처음에 같이 협업했던 게 번지점프를 하다. 거기서는 이제 박천유 씨는 작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는 이제 그 대본 쓴 사람은 따로 있었고, 이제 작사만. 네. 네. 그게 박천유 씨가 이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네. 작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원래 그게 이제 그 전에 윌 에런스는 마이 스케어리 걸이라는 작품으로 음악을 맞아요. 한번 먼저 했었어요. 네. 이미 한국 뮤지컬 업계랑 같이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번지 점프를 하다에 이제 음악을 담당해 달라고 이렇게 의뢰를 받았을 때 내 친구가 작사를 잘하는데 얘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박천유 씨가 윌 에런슨에 추천을 받아서 오게 예, 된 거예요. 이제 합류해서 하게 됐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네. 예. 그리고 그때는 사실 일테노레 얘기를 제일 많이 하긴 했었는데, 근데 어떤 식으로 둘이 같이 작업을 하는지 그런 얘기도 좀 했거든요. 근데 아까도 이게 계속 공동 수상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본 쓰는데도 그냥 박천유 씨 혼자서 쓰는 게 아니라 같이 그래서 아이디어를 주고 예. 또 얘기가 좀 이렇게 생각이 안 맞으면 서로 막 이렇게 논쟁도 벌이고 이러면서 이제 맞춰가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공동 작업으로 진행을 한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뮤지컬 작업할 때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경우는 네. 대본을 쓰면 거기 이제 음악을 붙이면서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애초에 그 큰 줄기를 잡아놓고 아주 그 뭐 음악 들어가는 타이밍이라든가 맞아요. 이런 것들을 서로 상의하면서 네. 작가도 음악에 네. 자신이 원하는 음악 맞아요. 뭐 레퍼런스를 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거의 같이 만드는 네. 경우가 꽤 있거든요. 네. 근데 윌 맞아요. 네. 좀 박천유 씨 얘기는 보통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작업은 음악이 먼저 나오고 거기다 가사를 붙인다고 했었어요. 보통은 이제 대본이 있고 이제 가사 나오면 거기다가 음악을 붙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기들은 음악이 먼저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네. 그 번지 점프를 하다 이후에 어쩌면 해피엔딩이 네. 나왔고 이제 일테노래 그리고 나왔고. 고스트 베이커리까지 아까 네. 그 수상소감 얘기할 때도 예. 일테노래나 고스트 베이커리에 대해서도 영어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좀 기대가 되고요. 일테노래도 근데 되게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건데 맞아요. 한 10년 걸렸다고 네. 하더라고요. 어쩌면 해피엔딩은 거의 동시에 네. 아이디어를 아, 가지고 있었던 네. 작품이었다고 네. 해요. 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궁금하시면 박천유 작가가 나왔던 그 편을 한 1년 전에 네. 했거든요. 맞아요. 예. 그걸 찾아서 보시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고 맞아요. 예, 예. 그런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원래 그 편에 윌 에런슨 씨도 같이 나오기로 했었어요. 그랬는데 감기 그날 아침에 걸리셔가지고. 갑자기 예.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안 나와서 그래서 그냥 박천유 씨 혼자 맞아요. 나와서 예.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이번에 굉장히- 오면 한번 다시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박천유 씨한테도 그때는 아직 브로드웨이 공연이 개막하기 전이긴 했는데 어떤 식으로 좀 수정을 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네. 네, 들어보면 직접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넘버가 약간 저희 테마 같은 넘버이기도 한데 네. 사랑이란 네. 것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넘버는 미국에서는 다른 넘버로 교체가 아 되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아 조금 그 넘버를 쓸 때부터 네. 되게 슬픈 발라드거든요. 근데 이거는 뭔가 미국에선 좀 다른 표현 방식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배우분들한테 제가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보다 미국은 어떤 감동적이거나 슬픈 장면을 연기할 때 네. 배우들이 울거나 이러면 네. 관객들은 되려 더 공감을 아. 안 하더라고요. 약간 아. 거리를 두게 돼요. 약간 네. 이렇게 그 정서에서는 이러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나 슬프라고 만드는 거지? 그럼 나 안 슬퍼할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드라이하게 어떤 면에서는 조금 한국 공연보다 좀 직접적으로 네, 이런 것도 네. 있기도 하고 농담 같은 경우들에는 네. 좀 네.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브로드웨이 관객들이 좀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네.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한국에서 굉장히 엄청 인기 관객들이 엄청 좋아하는 네. 곡인데 슬픈 발라드. 네. 근데 오히려 이런 거를 브로드웨이 관객들은 왜 좀 과하지 않아?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좀 더 담담하고 그거보다는 좀 밝은 분위기의 예, 그런 곡으로 교체하고 네. 되게 한국 뮤지컬들이 지금 영미권을 비롯해서 전 세계로 나가려고 하는데 네. 좀 되게 도움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나라의 네. 시장을 네. 이해하고 네. 관객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윌 에런슨이 이제 미국에서 성장했고 미국 사람이고 네. 예. 그리고 뉴욕에서 많이 활동을 했으니까 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윌 에런슨은 그래도 한국 뮤지컬 생태계 안에서 네. 활동하고 한국 관객들과 호흡하면서 성장한 네. 창작진이라는 게 그게 좀 특별한 의미있네요.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한국 관객들한테도 한국어로 그렇게 인사를 하고 한 걸 봐도 네. 맞아요. 그 대학로에 그 예술청 앞에 피아노가 한 대 있어요. 아, 네네. 그 앞 그 누구나 칠 수 있게 낮에 네, 개봉 네. 오픈해 놓은 건데 누가 피아노를 치는데 모자를 눌러 쓰고 네. 일테 노래를 치는 거예요. 오. 그래서 누구지 싶었는데 네, 윌인 거예요. 오.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노래를 오픈해서 치는데 어. 나중에 보니까 제가 거기 2층에서 가끔 그 사물을 보는데 네, 네. 뮤지컬 배우 몇 명이 거기서 노래를까지 노래- 아, 불러줬더라고요. 진짜요? 너무 좋았겠다 네. 진짜. 그때 이야. 1태 노래가 하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어. 되게 갑자기 인상적이었어요. 네, 네. 사실 저는 일태 노래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난해 여러 일태 노래 번 얘기를 보셨다고. 네, 여러 번 봤고 박천율 씨도 일태 노래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모셔가지고 네. 어차피 일태 노래는 한 번 하고 끝날 작품은 아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작품 얘기를 듣고 네네. 했었는데 이 영어 공연도 준비하고 있다고 네. 했잖아요. 사실 그거는 제작이 신춘수 대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신춘수 대표가 이 그레이트 개츠비, 위대한 개츠비 요게 이제 조금 정리되고 나면 이제 지금 한창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일테노래도 한번 해외 진출을 생각하고 있다 네, 그런 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기대가 되죠. 네, 네. 그 작품도 참 좋았거든요. 네. 네, 네. 그거 뭐 그러면 일테노래 노래도 하나. 얘기 나온 김에 네. 위렌휴의 작품 얘기를 하다 보니 네. 네, 한번 들어보기로 할게요. 네. 네. 대극장 뮤지컬이죠. 이거. 그죠. 네. 대극장이었죠. 그거는. 네. 지금 근데 준비한 거기서- 노래가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라고. 다른 노래도 굉장히 좋은 게 많은데 다른 건 이제 남자 주인공이 하는 이제 아리아가 많고요. 예. 이건 이제 여럿이 나와서 하는 노래인데 이게 어떤 무대, 극장이라는 공간의 매력, 공연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아마 공연장에서 뭔가 어떤 여기는 정말 내 밖에 그 시끄럽고 복잡한 이 세계와는 다른 그런 세계구나라는 거를 느껴본 사람들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작고 완벽한 세상이라는 넘버입니다. 작고 완벽한 세상 여기 우리가 만든 세상 저 문 바깥에 그 어떤 위험도 이곳엔 존재하지 않아 작고 완벽한 세상 피아노를 칠 때면 지휘봉을 들 때 건반 위에 손을 올리며 허공에 선율을 그리며 세상 모든 게 나의 손짓대로 마음 깊은 곳에 슬픔도 흘러갈 것처럼 느껴져 모두 노래다 피아노를 칠 때 지휘봉을 들 때 위에 설 때면 이상하지 모두 날 보는데 아득히 편안한 기분이 내가 나일 수 있는 곳 가장 안전한 작은 우주 같은 이곳 난 살아있는 것 작고 완벽한 세상 여기 우리가 만든 세상 저 문 바깥에 그 어떤 위험도 이곳엔 존재하지 않아 작고 완벽한 세상 여기 우리의 네, 일테노래 중에 작고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장면인데 정말 음악이 네. 윌 에런슨이 진짜 곡을 잘 써요. 네. 저런 화음이라든지 네. 이게 너무 유려하고 네. 진짜 세련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근데 클래식의 그때 박천유 씨가 얘기했는데 정말 클래식의 정통한 작곡가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냥 저만 괜히 뿌듯한 포인트 있는데 제가 2012년인가에 한국 뮤지컬 대상의 심사위원단에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윌 에런슨이 번지 점프를 하다 네네. 작곡가로 제가 이분한테 작곡상을 줘야 된다라고 이제 적극 추천. 네. 뭐 저만 꼭 얘기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거에 다 동의했으니까 네. 상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래서 상을 어쨌든 받으셨구나. 그래서 상을 받았어요. 예. 예. 그래서 뭔가 제가 굉장히 뿌듯한 느낌이 2012년도면 요즘은 좀 그러진 않는데 네. 그 해외에서 오는 창작진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때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예. 창작 뮤지컬 상에 맞아요. 예, 외국 외국인을, 사람을 예. 상을 예. 준다고 예. 이렇게 거부감이 있었죠. 있었어요. 네. 없지 않았어요. 예. 예. 그치만 너무 노래가 그- 좋았기 때문에. 네. 번지 점프를 하다 그때 생각나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 뿌듯한 포인트입니다. 잘하셨네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번지 점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한국에서 그 2012년도였으니까 10년 이상 이렇게 활동을 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참 잘 맞는 그 파트너를 만난다는 그렇죠. 것도 네. 네. 엄청난 네. 일인데. 작가 작곡가는 정말 그 거의 그래서 흔히 뭐 부부관계처럼 네. 많이 비유를 하긴 네. 하는데 네. 네. 그렇게 잘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도 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잘 되면 계속 콤비로 맞아요. 같이 가고 보통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참. 유명한 작곡가들은 그 작사가 콤비가 있잖아요. 그죠. 네. 웨버도 그 팀 라이스랑 맞아요. 초반에 네. 같이 네. 했었고 그런 식으로 항상 맞습니다. 네. 두 사람이 결이 좀 비슷한가 봐요. 네. 네. 그리고 보면은 대략 지금 노래랑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서정적이고 네. 가사들도 맞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네. 맞아요. 네. 진짜 되게 문학적이고 시적인 가사들이 많아서 네. 감정을 막 울리는 네, 그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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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쁜 사람 얘기는 잘 못 쓸 것 같아요. 좀 그렇지 않아요? 참, 네. 이렇게 결이 곱다고 해야 되나? 네, 좀 그런 느낌이 네. 있어요. 네. 이제 위렌휴의 작품들을 조금 돌아봤는데, 네. 사실 이 어쩌면 해피엔딩 말고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한국 뮤지컬이 뭔가 여러 방식으로 해외에 네네네. 진출하고 이러기 시작한 거는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예, 예. 굉장히 우리는 그 산업화 되기 전부터 그죠. 그 해외 시장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고 네. 그 에이콤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해외 시장을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명성황후 제작사. 네. 예. 그래서 명성황후를 만들었던 에이콤 명성황후도 97년도에 맞아요. 뉴욕에서 뉴욕에서. 링컨센터에서 네. 공연을 했었죠. 네, 네. 그때는 정말 뭐 온갖 이제 집도 저당 잡히고 네. 뭐 빚내고 막 네네네. 이래서 정말 무슨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갔다고 얘기 예. 들었는데 참 그때는 사실 우리가 브로드웨이에 가서 우리가 시장을 개척하겠다 뭐 이런 차원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그쵸. 예, 요즘 같은 그런 네. 상황은 어떤 아니니까. 시장을 개척한다거나 또 굉장히 여기서 큰 어떤 수익을 네, 바라는 네. 어떤 산업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네. 우리가 이 정도 만드는데 너희 시장에 그죠. 한번 예. 확인을 받아보고 싶다 맞아요. 이런 마음이 더 컸던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뮤지컬 하는데 네. 우리 가서 본고장에서 한번 네. 해보자. 음. 예. 그리고 이제 또 해외 무대에 서보는 어떤 경험이랄까? 네. 예, 그쵸. 예. 큰 무대에 네, 서보는 네. 경험? 그런 의미가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그 당시에는 그게 또 엄청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예. 사실 뭐 그전에도 명성황후가 95년도에 만들어져서 네. 초연이고 재연하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네. 97년도에 갔다 오면서
더 인기가 많아졌죠. 완전히 브랜드가 딱 대한민국 그렇죠. 대표 뮤지컬이라는 네. 브랜드를 가지면서 보면 10여 년 동안 계속 맞아요. 대단한 인기를 네. 누렸죠. 사실 지금도 지금까지도. 공연되고 있잖아요. 네, 네. 지금까지도. 음.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었던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물론 그 전에도 우리 창작 뮤지컬이 해외에서 공연된 적은 있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양반전이 아. 90년 정도에 네, 네.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예. 뭐 그냥 시립 가무단에서 만든 네, 거였고 네. 그 작품이 이제 86 아시안 게임이랑 88 올림픽 네, 하면서 그 어떤 이벤트성으로 문화 교류 예, 예. 차원으로 네. 뭐 여러 나라를 갔었는데 네. 네. 그때 이제 처음 우리 뮤지컬이 나간 첫 사례죠. 근데 그러고서는 이제 명성황후 이후에 조금 또 새로운 네. 시도를 하게 조금 되잖아요. 좀 산업적인 접근을 네, 하게 네. 되는데 네. 아무래도 언어의 장벽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넘버벌 퍼포먼스 우리가 잘 아는 난타가 아, 대사 네네. 없으니까. 2003년인가 네. 즈음에 오프 브로드웨이에 가서 한 장기간 거의 1년 가까이 2004년부터라고. 예.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에든버러 페스티벌 이런 데를 네네네. 가면서 사전에. 이제 사전에 가지고, 인지도를 높이고 네. 예, 그러면서 오프로드웨이에 가서 한 1년 이상 1년 예, 예. 공연을 했어요. 네. 에딘버러 페스티벌에서 이제 지명도를 높이고 그리고 브로드웨이 인 아시아라는 그 현지 기획사와 같이 손을 잡고 올리는 네. 그런 어떤 모델을 만들었는데 네. 그 이 모델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점프가 또 그죠. 그대로 예. 에딘버러 가고 네. 또 맞아요. 현지 파트너 만나서 네. 올리는 길을 걷죠. 네. 네. 그래서 넘버벌 퍼포먼스가 가는 뭐 한 두세 작품이 그런 식으로 그죠. 갔던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그때는 공연 관광이라는 게 맞아요. 개념이 없을 때였잖아요. 근데 저녁 때 할 일이 없다. 관광객들이 와서. 그래서 그 외국에 가면 브로드웨이 가서 공연 보고 하는데 맞아.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들도 뭔가 이런 공연 같은 걸 네,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한 네. 거고 그리고 이제 해외까지 나간 거죠. 그러니까 송승환 대표가 참 대단해요. 네. 대단했어요. 네. 그 갔다 오신 다음에 제가 한번 송 대표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수익은 나지 않았었거든요. 네. 1년 동안 공연을 했지만 수익이 나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했었는데 오프 브로드웨이 갔다 온 거예요. 오프브로드웨이 네. 갔다 와서 뭐 몇 가지 이유를 드시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여전히 이제 브로드웨이나 오프브로드웨이는 관광객 시장이 많은데 그죠. 한국에서 온 작품들이 경쟁력이 좀 떨어지더라라는 걸 하나 드셨고 네. 거기에 노조들이 굉장히 좀 잘 자리를 잡혀 있다 보니까 제작비가 그렇게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난타는 이제 불을 써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조연출이 그 조연출 아니면 누구든 컴퍼니 매니저든 누군가가 공연하기 전에 불을 하고 이제 관리하면 되는데 네. 거기는 그 불만 관리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태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몇 배로 늘어나다 네. 보니까 제작비를 감당하기 힘들었다. 아, 그런 또 사연이 있군요. 네. 네. 그래서 다음에 간다면 그런 걸 적절히 좀 협상하면서 우리식으로 좀 밀어붙일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경험인 거죠. 그쵸. 네. 안 해보면 모르는. 맞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난타 같은 비언어 퍼포먼스의 해외 진출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한국 뮤지컬이 해외로 진출한다 이런 게 중간중간에 계속 기사가 나오고 네. 했었어요. 네. 네, 뭐 한류 붐을 타면서 네. 이제 2010년 되면 아시아권으로 굉장히 많이 그쵸. 이제 진출하게 네. 되는데요. 네. 그 뮤지컬에 K-팝 아이돌들이 출연하면서 그들이 출연한 작품들이 일본 쪽에 주로 많이 네. 가게 되는 거죠. 그 네. 미녀는 괴로워라는 작품도 카라의 귀리가 가면서 네. 그게 조건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카라가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가 있었거든요. 카라 멤버가 네, 한 명은 그러네요. 캐스팅을 했으면 좋겠다. 네. 예. 박규리. 그래서 투어 공연을 많이 갔어요. 네, 한국 네. 배우들이 출연하는 네. 투어 공연들이 굉장히 많이 갔고 음. 그 2013년도에 일본에 또 특이했던 게 한국 뮤지컬 전용관이 생겼어요. 아 맞아요. 오.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뮤즈 뮤지컬 아뮤즈에서. 시어터라고 네, 엔터테인먼트 그룹인데 네. 영화도 만들고 뭐 매니지먼트도 하는 데인데 거기 이게 오사토 회장님이라는 네. 분이 한국 뮤지컬 광팬이세요. 어. 그래서 그게 좀 특이했던 거는 그 2013년도에는
그 주로 이제 아이돌을 출연하는 작품들이 갔었거든요. 네. 이제 오사토 회장님은 한국 뮤지컬이 아이돌 빼도 경쟁력이 있다. 오.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하는 작품으로 아. 가서 공연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성과는 그렇지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네. 근데 아이돌이 안 가서 성과가 안 좋다기보다는 아뮤즈라는 회사가 공연 사업을 주로 했던 곳이 그게 아니죠. 아니었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홍보나 마케팅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지 않았고 네. 또 일본 시장은 되게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모든 것도 정보들이 좀 빨리빨리 이렇게 노출돼야 되는데 네. 이 아뮤즈 시어터에서 공연을 뭐 단기간으로 올리는데 뭐 캐스팅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정리되지 않다 보니까 일본 공연 시장의 그런 어떤 흐름하고는 좀 달라서 결국 성과는 좋지는 않았어요. 네. 아. 그렇지만 여러 시도가 있었네요. 그렇죠. 네. 예.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꼭 창작 뮤지컬이 아니더라도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 라이선스 뮤지컬로 만들었던 건데 네. 그거를 또 아시아의 맞아요. 다른 나라에 가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네네. 예. 일본에 그 쓰리미도 일본에 그렇죠. 갔었고요. 예. 또 뭐 삼총사나 예. 잭 더 리퍼 같이 맞아요. 체코 뮤지컬인데 네. 한국화된 게 일본에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 네. 오히려 우리 버전으로. 그렇죠. 우리 버전으로. 예. 그런 식의 진출도 있었고. 네. 예. 지금은 뭐 이렇게 공동 제작도 하고요. 맞아요. 뭐 우리 창작진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 참여해서 네. 일본 뮤지컬이나 네. 중국 뮤지컬을 중국어, 만들기도 네. 하고 네. 그래서 작년인가 올해인가 얼마 전에 미생을 가지고 네. 그 일본에서 만들었다고 호리프로가 하더라고요. 뮤지컬을 만들었어요. 네. 거기 한국 작곡가, 한국 작가가 참여를 해서 네. 올라갔죠. 그리고 미생은 한국에서는 안 했잖아요.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이태원 클래스가 어제 오픈했거든요. 아 그래요? 토호에서 토호에서 우와. 일본에서 네. 꽤 큰 뮤지컬 극단이죠. 극단인데 네. 토호에서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 작사가가 붙고 헬렌 박이라고 아, 네. 네. 저 브로드웨이에서 그 K-팝 아이돌 네, 가지고 만든 예. 작품의 작곡가가 네. 그 작품의 음악을 맡고 뭐 이렇게 되게 다국적으로 그렇죠. 다양한 시도들이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에 중국의 그 왕혜수 씨 네네네. 뮤지컬 아, 프로듀서 네네. 여기 출연하신 적 네. 있잖아요. 빨래. 최초의 외국인 출연자라고. 네. 근데 그때도 네. 얘기 들었지만 중국에는 이제 한국의 소극장, 중소극장 뮤지컬이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 중국에서 현지화돼서 공연되는 공연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다. 그게 지금 한 해에 최근 사례가 네. 한 40개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네. 3, 40개가 나갔는데 그랬던 게 이제 코로나 2019년, 2020년에 상해에 어떤 법이 통과돼요. 그 네. 공연장을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일정 기간 공연을 하면 공연을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특별한 법이 통과되면서 네. 상해에 있는 그 빌딩들의 한 층이 다 공연장으로 들어서는 비어 있는 공간을 다 공연장으로 쓰는 거예요. 아, 그 공연장이 굉장히 늘어난 거네요. 어마어마하게 그런 지구로 묶인 게 한 100개 정도가 생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대학로가 하나 딱 상해에 들어선 네. 거죠. 네. 물론 거기에 다 이제 뮤지컬만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공연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생겼고 거기서 또 특별했던 게 그 미아 파밀리아라는 작품을 네. 아폴로니아라는 제목으로 해서 올렸는데 네. 환경식 공연이라고 그래서 그 작품의 배경을 아예 공연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처럼 꾸며가지고 네. 좀 이머시브 비슷하게 네. 공연장 자체를 아예 그 작품 배경으로 만들었던 그래서 상시 공연을 해서 몇 년 동안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작은 한국 창작 뮤지컬인데. 한국 창작 뮤지컬인데 네. 그거를 이제 네, 우리나라에서도 막 2, 3개월 하면 안 하거든요. 네, 근데 네. 거기는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심지어 뭐 상해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까지도 넓혀가면서. 그래서 그때 그랬잖아요. 중국 뮤지컬 시장에 한국의 이 작품들이 없으면 안 돌아간다. 그때 그랬었어요. 네네네. 그 적어도 중소극장 규모의 네, 작품들은 한국 뮤지컬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네. 두 개가 이렇게. 근데 이제 네. 대극장은 아직은 좀 네. 대극장은 우리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아직은
이제 창작 쪽보다는 대형 라이선스 해외 네.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네. 있고 그런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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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조금씩 이제 등장. 뭐 일테노래도 네, 네,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제 네. 등장했고 웃는 남자라든가 네. 프랑켄슈타인이라든가 네. 프랑켄슈타인은 정말 우리 완전 다 한국 창작진이. 창작진들로 네, 네. 만들어서 지금 굉장히 인기를 끌고 네. 있거든요. 사실 한국 창작 뮤지컬이라고 하는데 이제 창작진은 사실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많기는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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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작품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이 분위기를 조금 더 살려서 네. K 뮤지컬이 전 세계로 좀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대형 뮤지컬 창작자를 육성하는 여기 것들이 맞아요. 좀 필요해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을 사실 쌓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이제 중국장에서 이제 대극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중국장 뮤지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시도되기가 힘든 네. 시장 조건이어서 근데 소극장은 굉장히 많은데. 소극장 어마어마하게 네, 많고요. 네. 진짜 많아요. 네. 와, 정말. 과거에는 그래도 소극장에 라이센스 뮤지컬들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네. 90% 이상이 창작 창작 뮤지컬이에요. 뮤지컬. 중국장이 그렇게 잘 없는 건 왜일까요? 중국장은 제작비가 대극장과 별반 다르지 않게 들어가요. 네. 그 무대라든가 뭐 예. 등장인물이라든가 그런 걸 신경 써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티켓 가격도 대극장보다는 더 적고 네. 일단 규모 자체가 작으니까요. 그러니까 소극장 아니면 대극장 이렇게 그쵸. 되는. 그러니까 중국장 그래서 중국장에서 이제 무대를 운영해봐야 연출자도 그렇고 그렇죠. 작가 작곡가도 네. 거기에 맞는 이제 작품을 만드는데 그런 걸 시도할 수 있는 네. 기회가 너무 적은 거죠. 드는 대극장은 비용은 다 또- 드는데 그렇게 그렇죠. 되는 네, 거예요. 대극장은 또 그냥 검증받은 하던 사람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늘 대극장에서는 뭐 연출가나 작가, 네. 작곡가들 뭐 얼마 없지만 네. 그 얼마 없는 사람들이 그나마 있는 계속, 기회를 네. 차지하니까 네. 새로운 그 창작진들이 큰 무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극장하고 대극장은 완전 좀 다른 장르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냥 규모를 키우자 이걸로는 되는 네, 게 맞아요. 아닌 네. 네, 네. 그런 것 문법이 조금 같더라고요. 다르죠. 네.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나 또 쇼적인 요소가 없이 대극장을 풀어나가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들이 좀 한국 창작진들에게는 네. 아무래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어쩌면 해피엔딩이 원래 300석 뭐 이렇게 네네. 작은 극장에서 하던 거를 브로드웨이에서 이렇게 대극장 네. 1000석 규모로 네. 키운 거니까. 거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새롭게 연출을 했나 요걸 좀 눈여겨보면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희망을 발견한 것이 네. 우리가 지금 경쟁력이 있는 작품들은 이제 중소극장 그죠. 작품들이어서 네. 브로드웨이 시장은 일단 큰 극장인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과연 갈 수 있을까 네, 싶었는데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된 것 같아서 그렇죠. 그걸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맞아요. 예. 3명인데 그 한 명 더 늘려서 4명 된 네, 거거든요. 네, 네. 4명으로 이제 브로드웨이에서는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일 네. 것 같아요. 브로드웨이 작품에서 4명 나오는 게 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예. 어. 예. 여러 가지로 굉장히 큰 의미가 네. 있는 이번에 사건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대극장 창작 인력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뮤지컬이 예전에는 그냥 연극에 그냥 들어가 있는 그냥 조그만 이런 네. 걸로 생각하던 때가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뮤지컬이 조금 독립적인 장르로 네. 인정받기 시작한 지가 아주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그 네. 법적으로 공연법에서 뮤지컬이 분리된 게 2년 3년밖에 안 됐어요. 오. 다 연극의 하류 네, 장르로만 네. 있었고 아.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정말 얼마 안 됐고 뭐 이제 분위기적으로 그 2000년대 넘어오면 오페라 유령이 되면서 그죠. 뮤지컬에 대한 어떤 네, 관심도 높아지고 시장도 네, 훨씬 시장도 크고 커지고. 그러니까 네. 인식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이제 90년대만 해도 맞아요. 뮤지컬에 대한 인식은 네. 그죠. 그 연극의 하류 네. 그리고 제가 2001년도에 뮤지컬계 들어왔는데 그 연극하시는 분이나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이 더 이제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뮤지컬 배우에 네. 대한 인상은 오페라 가수보다 노래 못하고 연극 배우보다 연기 연기 못하고 못하고. 무용수보다 춤 못 추는 사람이었어요. 네. 뭐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의 그 모든 걸 다 잘하는 네. 전문 영역으로 네. 네.
인정을 받고 있죠. 예. 네. 그래서 뭐 학교나 이런 곳의 교육 과정도 굉장히 많이 늘긴 했는데 네. 거기서도 창작진보다는 맞아요. 배우 양성에 아, 치중한 맞아요. 예. 경향이 있죠. 예. 뮤지컬 학과가 한 20여 곳 되는 네. 것 같은데 대부분이 배우를 양성하는 학교고요. 창작진을 양성하는 데는 한예종의 뮤지컬 음악과 네, 음악극 네. 창작과라고 있는데 네. 거기서 한 해마다 8명을 뽑는데 작가 아. 4명, 작곡가 4명을 아, 뽑거든요. 그래요. 네. 그거 외에는 그 대학 정규 과정에서 뮤지컬 창작자를 뽑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 일부 그런 수업들을 병행하는 데가 있긴 하지만 네. 아예 독립된 창작과로서 뽑는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숙제가 있네요. 네. 아까 말씀하신 어떤 소극장 처음에 이렇게 작품 개발할 때 그때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은 좀 있는데 네. 그게 좀 지속적으로 더 네.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맞아요. 지속적으로 해주는 거는 좀 부족하다. 네. 네. 그리고 좀 단계별로 좀 나눠서 네. 브로드웨이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올 필요는 없는데 브로드웨이 있는 뭐 대본 단계, 무대화 단계, 네. 또 현실적인 무대 공연으로 가기 위한 그 어떤 좀 그런 리딩 단계도 예. 굉장히 좀 세분화돼 디테일하게 있나요? 네. 되어 있고 그것을 잘 개발하는 비영리 극장들이 다 있는데 네. 우리는 그런 단계가 좀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쇼케이스이다 보니까 좀 본래 이제 본무대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실험들이 필요한데 네. 올라가는 기간도 굉장히 짧고요. 그죠. 우리 창작진들 중에 어떤 때 천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짧은 금방 기간에 만들어서 그냥. 아이디어와 이제 작품이 있고 공공 단체에서 특히 그런데 아, 네. 예산이 떨어지고 나서 움직이다 보니까 네. 아이디어와 이제 그때부터 창작진을 섭외해서 만드는데 연말 10월이나 11월쯤 되면 공연이 올라가는데 네. 한 기간 5, 안에, 6개월에 네. 만든 거에 비하면 꽤 완성도가 높아서 아. 되게 놀라운 그래서 뭐 그런 거 감안해서 보는 거긴 하지만 네네. 아, 네. 거기에 굉장히 최적화된 창작진 짧은 기간에 짧은 기간에 그냥 어떡해. 만들어내자. 예. 네. 더 오랜 기간을 주고 네. 예산도 좀 미리 저기를 하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작품들이 나올 그러게요. 텐데. 네. 네. 브로드웨이가 보통 7년에서 10년 걸려서 올라가는데 네. 저희는 굉장히 짧죠. 오. 그래도 그건 그렇구나. 많이 좋아진 지금은 네. 이제 네. 아주 대본 개발 단계부터 리딩을 하고 그 전에 올라가기 전에 여러 번 리딩을 하면서 그 점검을 하는 단계를 거치긴 하는데요. 네. 여전히 뭐 브로드웨이에 비하면 단계는 좀 짧은 것 같아요. K 뮤지컬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게 너무 남발돼서 네. 그냥 한국인이 뭔가 걸치기만 하면 다 K 뮤지컬이라고 네. 하는 것 같다는 그러니까 느낌이 지금은 사실 K 뮤지컬이라고 할 만한 어떤 장르적인 특성이나 이런 게 뭔가 정립이 된 상황 같지는 않은데 그쵸. 예. 어떤 예. 장르 특성으로 말하기는 힘들 것 네, 같고 그냥 네. 한국에 있는 뮤지컬이 해외 진출하는 하면 그냥 K 뮤지컬. 뮤지컬이라고 네. 하는 것 같아요. 네.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이제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돼서 네. 자리를 잡은 장르인데 오히려 프랑스나 비엔나 같은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프랑스 뮤지컬 그러면 어떤 식의 뮤지컬 이게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그죠. 예. 비엔나 뮤지컬도 좀 예.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한국 뮤지컬 그러면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네. 제가 그랬더니 브로드웨이에서 온 사람이 네. 아니다 너희 되게 명확하다라는 아, 거예요. 그래요? 뭐래요? 외국에서 그러니까 볼 그들이 때는. 말하는 그 되게 명확하다는 거는 네. 대학로에 있는 마니아 중심의 팬덤 뮤지컬을 한국 뮤지컬이라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아. 뭔가 좀 열려져 있고 소수가 네. 등장해서 네. 하는 어떤 그런 뮤지컬을 이게 한국 뮤지컬의 특성이다라고 보고 있는 아, 거예요. 그래요. 대학로 뮤지컬. 그 이제 남자 배우 중심의 네. 소수가 소수가 등장하고 또 여자 관객들이 대부분이고 이런 네. 근데 그들은 그걸 많이 보다 보니까 그게 이게 어떤 특성 예, 공통된 특성처럼 보이나 특성으로 보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런 건 왜 형성이 됐을까요? 그게 되게 재밌는 건데 네. 오히려 대학로 뮤지컬 시장은 그 주류가 마니아잖아요. 네. 그 마니아라는 것은 사실
그 소수의 맞아요. 어떤 특정한 어떤 취미를 공유하는 집단이고 네. 약간 폐쇄적인 성격을 맞아요. 가지는 그런 네. 집단인데 네. 여긴 다수가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제작사들이 로맨틱 코미디를 안 만들거든요. 네. 뮤지컬 제작들. 왜냐면 그게 비상업적이기 때문에 아, 안 장사가 안 만든다는 돼서. 거예요. 네. 근데 로맨틱 코미디는 전통적으로 너무나 잘 팔리는 대중적인 맞아요. 장르인데 맞아요. 네. 뮤지컬 대학로 뮤지컬에서는 로맨틱 코미디가 비상업적인 장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는 약간 로맨틱 코미디스러운 작품들이 많았어요. 있었던 것 2000년대 같은데. 초반에는 뭐 맞아요. 기사가 네. 뮤지컬 네. 로맨틱 코미디 일생 네. 뭐 이런 네. 기사들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근데 요즘은 맞아요. 거의 안 나와요. 네. 막 지금은 되게 뭐 어떤 심각하고 막 심각하고 어둡고, 어둡고 네. 진지하고 네. 그 인간의 내면이 막 네. 분리되어 네. 있는 이런 네. 것들 좋아하고 네. 맞아요. 너무 뻔한 것들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뭔가 알 수 없고 보면서 내가 찾아야 할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 그래서 반복 관람을 하면서 더 계속 새로운 거를 찾는 거죠. 재미가 네. 있는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저는 그런 거에 시초가 중요한 계기가 된 게 스릴미였던 네. 것 같아요. 네. 스리미가 굉장히 보는 관점에 따라서 네, 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 되게 다르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쓰리미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중간 박수 치지 마라. 오, 네, 네. 드라마를 방해된다. 네, 네. 근데 뮤지컬에서 노래 끝나면 막 박수 치거든요. 맞아요. 그 전까지는 뭐 거의 이제 일반적인 그렇죠. 상황이었는데 네. 쓰리미에서 제작사에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 중간에 박수 치지 말아달라. 아. 그게 집중하. 오. 굉장히 매니아틱한 문화를 네. 만들어냈고 거의 기념비 같은 작품이죠. 그죠. 쓰리미는. 스릴미가 저는 그 어떤 기점이 됐던 네. 작품 네. 같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그러면서 그게 되게 대단한 히트를 했고 네. 그러면서 그 작품을 롤모델로 만들어지는 작품들이 계속 네. 나왔죠. 그래서 그게 지금 외국 브로드웨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K 뮤지컬 같다는 그런. 근데 어떤 면에서 어쩌면 해피엔딩도 그런 어떤 팬덤 문화가 이게 되게 어쩌면 해피엔딩은 대학로에서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대중적인 작품이거든요. 그렇죠. 네. 보편적인 네. 이야기들을 하는 작품인데 근데 브로드웨이에서 되게 팬덤들이 그렇게 형성되면서 지지하면서 이 작품이 힘을 받는 걸 보면 우리 그 한국 뮤지컬의 DNA가 거기도 여전히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거기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네요. 네. 그 되게 뭐 열린 결말 같은 것들은 네. 뭔가 보면 볼수록 또 새로운 네. 것들이 발견되고 하는 재미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반복 관람을 하고 우리는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그러면 그럴까요? 지금 어쩌면 해피엔딩이 지금 그렇다는, 그렇다고 들은 것 하더라고요. 같아요. 예. 네. 우리나라 분들은 아니 왜 K-팝 팬덤도 지금 그 팬덤 문화 이런 것도 해외 수출해가지고 다 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터뷰할 때 그 창작진들이 뭐 반딧불이 얘기할 때 네. 되게 재밌는데 그 K-팝 그 아이돌 스타들이 나오면 자기 그 팬덤 명칭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늘 그 이야기하면서 고맙다고 하고 그게 뚝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네. 팬덤 문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네. 예. 얼마 전에 진짜 아시아 그 뮤지컬 마켓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도 이제 진짜 한국이 아시아 시장의 중심국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작년에는 한 40명 정도의 해외 인사들이 왔거든요. 네. 올해는 한 20여 명을 초대를 했는데 네. 전체 200여 명이 왔다던가 그러니까 한 200% 정도 해외 인사가 네. 늘었대요. 네. 그러니까 자비를 들어서라도 와서 이 시장에서 지금 아시아에서 어떤 뮤지컬들이 이야기되고 그런 어떤 흐름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원아시아 마켓이라는 얘기가 그러게요. 요즘 나오더라고요. 원아시아 마켓에서 이제 한국이 중심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아시아 마켓이 우리 한국은 늘 그러니까 시장이 작다 보니까 5천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부터 해외 시장을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고 그래서 영미권 시장을 보다가 영미권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으니 일단
시장을 키워서 일본과 중국, 싱가포르 여기를 잇는 한자 문화권을 다 네네. 공유하고 있는 이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개발하면 작품 규모도 키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각각 일본과 중국 제작사들이 협업해서 동일한 작품을 만들어서 각자의 나라에서. 네, 각자의 나라에서 네. 운영하는 그런 그 아이템을 생각했는데 또 보면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영화뿐만 아니라 고전이 강하죠. 맞아요. 고전 네. 콘텐츠에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네. 우리는 웹툰이 강하고 네. 또 일본은 애니메이션이 강하고. 근데 되게 브랜드가 있는 IP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네. 가지고 이제 뮤지컬을 만든다면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시장에 또 경쟁력이 있는. 네. 안 그래도 좀 오늘 그 시장을 좀 해봤는데 네. 브로드웨이 시장이 2024년도에 15억 달러인가 그 정도였어요. 네. 근데 3개국을 합치면 네. 대략 한 11억 달러 정도 돼요. 아, 꽤 크네요. 근데 환율이 요즘 너무 나빠서 그런데 네. 그게 살짝 조금만 더 올라가면 한 13억까지든 갈 것, 비슷하게 갈 것 네. 같거든요. 네. 근데 아직 중국 시장이 덜 완전히 개발이 개발된 안 된 거죠. 시장이에요. 네. 삼국 중에 가장 작은 네. 맞아요. 시장이거든요. 네. 인구도 제일 많고 어떤 뭐 경제적인 규모도 제일 많은데 네. 큰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래서 중국까지 개발된다면 정말 원 아시아 마켓이 이루어졌을 때 브로드웨이를 굳이 안 나가도 여기 안에서 충분히 되게 큰 재밌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곤 하죠. 요즘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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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들이. 근데 사실 일본이 항상 우리나라보다는 뮤지컬 산업도 훨씬 먼저 발전했고 네. 시장이 굉장히 크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요즘 한국의 창작 뮤지컬을 막 라이선스로 가져가고 이러는 거 보면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의 어떤 강점이 네. 뭘까요? 일단 양으로 승부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뮤지컬 만드는 숫자로 본다면 가장 진짜 많이 많은 것 같아요.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브로드웨이 같은 경우는 시장이 크지만 오픈런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작되는 뮤지컬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는 대략 1년에 한 300편 정도의 뮤지컬을 만들거든요. 신작이. 신작이 리바이벌 아니야. 리바이벌까지 합쳐서인가요? 300편 네. 정도가 네.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이게 그 서울 중심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코피스 같은 거 보면 몇천 편으로 나오는데 네. 근데 이게 한 편이 막 몇 개 도시 가면 그게 또 네, 늘어난다. 그래서 이제 몇천 네, 편인데 그 서울 지역에서 올라가는 뮤지컬들을 해봤더니 한 300편, 300여 편 올라가더라고요. 그것도 많네요. 되게 많은 거죠. 네, 300여 편은. 네. 브로드웨이는 그 40개 극장에서 그죠. 네. 그중에 올라가봤자 그죠. 뭐 네. 몇 편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양적으로 많다 보니까 뭐 어쩌면 해피엔딩도 사실 그 아까 또 잠깐 얘기했지만 또 뭐 SF고 또 미래지향적이고 그런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실험적이고 다양한 작품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작품들이 개발될 수 있게 그 지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탄탄하고요. 그래서 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창작산실이라든가 콘텐츠 진흥원에서 네네. 만들고 있는 글로컬 여러 가지 글로컬 뮤지컬 라이브 같은 네. 이런 제작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거기서 이제 다양한 작품들을 실험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네. 좋은 소재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만들까요? 갑자기 시장이 커져서 관객들이 막 들어오니까 인력들이 확 몰렸을까요? 그럼 정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진짜 매번 신기해요. 제가 한 10여 년 거의 20년째 하는 고민인데 네. 10여 년째 하는 고민인 것 같은데 네. 시장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네. 여기서 또 이 시장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작품 수라는 것이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안 되면 줄어들어야 되는 게 이제 수요 공급의 네. 법칙에 의해서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대표님들하고 얘기했을 때 점점 그 망하는 제작사들도 생기고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면 그 살아남는 데만 살아남고 결국은 정리가 줄어질 좀, 거야, 네. 정리가 될 거야라고 네. 했는데 계속 늘어나요. 10여 년째 계속 고대로 작품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났지 네. 줄어들진 않아요. 이게 어떤 그런 수요 공급의 법칙 이런 게 통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왜 그런지는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뮤지컬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에서 뮤지컬이 그래도 공연 시장 중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죠. 네. 그러니까 대중음악을 제외하면 대중음악 콘서트를 제외하면 보통 이제 공연 통합 전산망에 보면 뮤지컬이 이만큼 막 네. 막대 그래프 하면 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요 밑에서 이제 가짜가짜 나머지끼리 경쟁. 클래식, 네. 연극 뭐 이래요. 약간 좀 이렇게 얘기가 네. 그런데 어쨌든 뮤지컬이 아주 독보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그 매출액만 보면 거의 한 80% 가깝게 어. 차지를 하니까요. 네, 네. 근데 딴 나라는 그렇지 않다면서요. 그 비중이. 중국은 되게 작고요. 네. 아직 개발되기 전이고 네. 일본만 해도 일본은 뮤지컬 시장이 그렇게 크다고 하는데. 뮤지컬이 그 한 7천억 원에서 8천억 원, 7,6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정도 규모인데 전체 공연 시장에서 뮤지컬이 차지하는 퍼센트는 한 30%대 정도밖에 네. 되지 않아요. 물론 네. 근데 그래도 제일 그래도 큰 크죠. 시장이긴 해요. 네. 매출액에서. 네. 전체적 연극이 근데 거의 준하는 아. 거의 30%대 같이 비등비등하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뮤지컬을 선호하는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춤과 노래를. 그죠. 약간 특화된 민족이다. 어. 네, 한국이. 그래서 그런가? 굉장히 많으면 만들어지고 그 좀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좀 낮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게 지원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인큐베이팅 하면서 개발되는 작품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많거든요. 그 초기 개발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단계. 그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네. 가는 거는 좀 다른 문제고. 네, 초기 개발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기회를 얻다 보면 올라오는 그 게 중에서 또 좋은 네. 것들 어쨌든 많이 시도를 하니까. 예. 그리고 또 뮤지컬이 워낙 시장에서 점유율이 크다 보니까 뭐 각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과거에는 지역에서 뮤지컬을 직접 제작하는 경우는 잘 거의 없었거든요. 없었죠. 이제는 예. 심심치 않게 어. 뮤지컬 제작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 그래서 예전에는 그 서울 지역의 뮤지컬들이 주로 이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뭐 여전히 그게 거의 절대 다수이긴 하지만 지자체나 지역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만드는 뮤지컬들이 꽤 있습니다. 뮤지컬의 민족이. 그러니까요. 네. 그런 어떤 무수한 공급이 네. 이런 좋은 작품, 그렇죠. 경쟁력 있는 작품을 만드는. 그리고 관객들도 워낙에 이 관여도가 높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수준이 높고 까다로운 관객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경쟁 속에서 관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거를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탄탄한 지지를 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네. 관객들이 있고 네. 또 무수한 실험을 하는 네. 프로듀서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결합돼서 지금 K 뮤지컬이라고 하는 것에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로드웨이에서도 이제 소재 고갈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쵸. 네. 네.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관객층은 주로 이제 중장년층이다 맞아요. 보니까 네. 향수라던가 약간 과거지향형적인 소재들이 되게 많은데 새로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장 큰 미션은 젊은 관객 관객. 개발. 우리는 참 뮤지컬 시장, 공연 시장이 관객들이 굉장히 젊은 편인데. 예. 근데 브로드웨이는 좀 중장년층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개발되는 편인데 그러다 보면 그런 작품이 또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젊은 관객들은 또 접근하기 힘들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젊은 관객들이 좋아하고 있는 한국 뮤지컬이 소재적인 면에서는 브로드웨이에 가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저도 요번에 그 K 뮤지컬 마켓을 네. 보면서 그 리딩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해외 그 바이어들이 와서 보는데 우리 작품들의 소재가 정말 참신하구나, 정말 다양하고 참신하구나라는 걸 네. 느꼈어요. 네. 일본은 장기 공연도 잘 안 하고 네. 딱 안정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일본도 이제 조금씩 변하려고 하는데 그럼 라이센스 뮤지컬 갖고 와서 이 시장 안에서 내수 시장이 크니까 그쵸. 안정적으로 일정한 되게 높은 그 팬층 그 매출 객석 점유율을 네. 예상할 수 있으니까 딱 요 정도 기간을 하면 뭐 내년에도 네. 요만큼 하고 2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계속 굴러가다 보니까 거의 정체되어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뭐 신작이 활발하게 나온다든지 그런 분위기가 네. 아닌 거군요. 뭐 신작을 하더라도 되게 도전적으로 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거기 뭐 3주 정도, 2주나 네. 3주 정도 공연을 하거든요. 아. 근데 우리 제작사들은 한번 2, 3개월은 해야 되지 않나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 일본에서 하더라도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전에 시키가 한국에 진출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던 네. 당장 한국인 뮤지컬 업계가 다 네. 고사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얘기가 나오고 걱정이 많았던 시기가 생각나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니에요. 그 2006년도에 네. 그 거의 20년 됐구나. 참나. 샤롯대 시어터 네, 네, 네. 생기면서 네. 그 라이온킹 가지고 그렇죠. 오면서 그런 네. 정말 대단했죠. 그래서 뮤지컬 협회가 그때 생긴 거죠. 다시 생기고 네, 그랬었죠. 네. 네. 오히려 그러면서 또 자극을 받고 네. 또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본 시장에서도 한국 창작진들 되게 적극적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토호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예종 교수진들을 데려가서 자신의 창작자들을 양성하는 워크샵, 그러니까 클래스를 한 달 클래스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들도 이제 창작 뮤지컬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는 그 라이센스 중심으로 갔었는데 일본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토도 이제 뭐 이태원 클래스도 네. 올렸고 점점 이제 자신들의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네. 아시아권에서 점점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변화에 우리 이번에 어쩌면 해피엔딩의 토니상 네. 육관왕이 네. 또 큰 자극이 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이 흐름 굉장히 어쩌면 해피엔딩의 토니상이 한국 공연 시장, 뮤지컬 시장에 어떤 폭풍을 일으킬까 너무 기대하고 있고 네, 네. 뭐 그게 제작사뿐만 정말, 아니라 네. 국가 뭐 여러 지원 제도 그리고 뭐 아시아 시장에서도 맞아요. 네. 다 이 모델을 보고 네. 굉장한 이제 도전과 실험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라듣는 뉴스룸 커튼콜은 SBS 뉴스홈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플랫폼에서 또 유튜브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김수현 문화전문기자의 커튼콜에서 지난 회차도 모아서 보실 수 있고요. 커튼콜 김수현 검색하면 나오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뮤지컬 평론가 박병성 씨 모시고 우리 창작 뮤지컬에 대해서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토니상 특집.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